빚을 말아야 해. 당신이 평생 대출 없이 지킨다는 그 집 당장 팔아서 이자부터 막아. 빚의 일부는 당신 목이기도 해. 이혼해도 남편의 빚이 나에게 공동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니 어떡하지만 내 모든 것을 잃더라도 이 비열한 관계를 끝낼까? 아니면 빚더미를 피하기 위해 이 위선자 옆에 남을까? 빚 문제로 두 부부의 갈등이 최고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현숙 씨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집의 모토는 성실이었습니다. 남편 민철 씨는 매일 아침 7시 단정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대기업으로 출근하는 완벽한 가장이었고 나는 그 성실함을 믿고 꼼꼼하게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남들처럼 대출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 악착같이 모았죠. 외식 한 번 줄이고 명절 선물 하나 아끼고 새 옷 사는 걸 몇 년씩 미루면서 통장의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는 걸 보며 견뎠습니다. 친구들이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닐 때도 동창회에서 해외여행 이야기가 오갈 때도 나는 묵묵히 내 길을 걸었습니다. 40대 초반 우리는 마침내 대출 없는 집을 마련했고 나는 그 집이 우리 부부의 성실함이 만들어낸 견고한 울타리라고 믿었습니다. 그 울타리가 무너질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무너질 수 없다고,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아침에 평소와 똑같이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신으며 다녀올게라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오늘 저녁 반찬 메뉴를 생각했습니다. 20년 가까이 반복해온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우체국 직원의 실수로 남편 이름으로 온 등기 우편 하나가 내 손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남편은 자기 앞으로 오는 우편물은 절대 내가 보지 못하게 했기에 그날 나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떨며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채빚 독촉 고지서와 함께 개인 파산 신청, 서류 안내라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끔찍한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억 원. 그것도 여러 곳에서 빌린 돈들이 누적되어 불어난 금액이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도 남을 액수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머리가 하얗게 비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다시 한번 서류를 들여다봤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남편의 회사를 검색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구조조정이라도 당한 건 아닌가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떨리는 손으로 포털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더 큰 충격과 배신감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 민철 씨는 1년 전 이미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매일 아침 양복을 입고 현관을 나섰던 그 뒷모습은 성실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속이기 위한 온 가족을 기만한 완벽하고 비열한 위선의 연극이었습니다. 1년 내내 어디서 무엇을 하며 나를 속여왔는지 그 시간 자체가 소름 끼치는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아침마다 출근하는 척하며 어디를 갔던 걸까요?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리고 그 많은 돈은 대체 어디에 쓴 걸까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지만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어. 태연한 목소리였습니다. 언제나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독촉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철 씨가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그 서류를 그의 발밑에 던졌습니다. 종이가 흩어지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잠시 새하얗게 질렸지만 그 순간의 당황함은 곧 뻔뻔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철 씨는 서류를 주워들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알게 됐구만. 마치 언젠가는 들킬 줄 알았다는 투였습니다. 죄책감도 미안함도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소리쳤습니다. 수억 원이야, 수억 원. 당신 1년 전에 회사 그만뒀다며. 그동안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민철 씨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잖아. 주변에서 무시당하는 내 기분은 알기나 해? 돈 좀 벌어서 어깨 펴고 살고 싶어서 투자한 게 죄야? 그는 자신의 비열한 탐욕과 무책임함을 세상에 대한 복수인 양 포장했습니다. 자기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오히려 나를 원망하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에게 요구했습니다. 빚을 막아야 해. 당신이 평생 대출 없이 지킨다는 그 집 당장 팔아서 이자부터 막아. 안 그러면 우리 둘 다 끝이야. 빚의 일부는 당신 몫이기도 해. 내가 평생을 걸어 지켜온 가정을 그의 위선과 탐욕 때문에 팔아치워야 한다니. 나는 배신감에 몸서리쳤습니다. 이 사람과 더 이상은 단 1분 1초도 함께할 수 없다는 생각에 곧바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을 보며 이 사람이 지금까지 내 옆에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철 씨가 다시 양복을 입고 나가려 하자 나는 말했습니다. 이혼할 거야. 변호사 만나고 올 거니까 당신도 준비해. 민철 씨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혼? 좋아. 하지만 빚은 따라갈 거야. 당신도 같이 망할 거라고. 나는 대답하지 않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제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상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의 설명은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민철 씨가 진 빚이라도 결혼 생활 중 부부가 공동으로 이득을 본 정황이 있거나 생활비에 사용된 부분이 있다면 현숙 씨에게도 일부 공동 책임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 중에 생긴 빚이라면 더욱 그렇죠. 이혼이 곧 빚으로부터의 해방은 아닙니다. 머리가 하얗게 비었습니다. 변호사님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물론 현숙 씨가 빚의 존재를 전혀 몰랐고 그 돈이 가정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면 책임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들이 소송을 걸어올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현숙 씨 명의의 재산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나 현숙 씨 단독명의의 집이 있다면 그게 가장 큰 타겟이 되겠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일단 민철 씨와 재산을 완전히 분리하고 필요하다면 이혼 소송 전에 재산 분할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채권자들이 먼저 움직이기 전에 서둘러야 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멍한 상태로 버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거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이 동네에서 살았는데 마치 처음 오는 곳처럼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현관 앞에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었지만 어딘가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철 씨 댁 맞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철 씨한테 빌려준 돈 받으러 왔습니다. 안에 계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안 계신데요? 한 남자가 명함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그럼 이거 전해주세요. 이번 주 안에 연락 없으면 저희도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부인 명의 재산도 당연히 조사 대상이고요. 문을 닫고 들어섰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현관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시작인가 싶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 문 앞에 나타날까요? 얼마나 많은 협박과 독촉을 받아야 할까요? 그날 밤 민철 씨가 돌아오자
나는 낮에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그는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시해. 어차피 돈 없으면 못 받아가. 나는 소리쳤습니다. 무시하라고? 우리 집이 압류당할 수도 있다는데? 민철 씨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래서 진작에 집 팔자고 했잖아. 당신이 고집 부리는 거지.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니? 나는 얼떨결에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자마자 민철 씨를 노려봤습니다. 네 형한텐 다 들었다. 사채까지 손댔다며? 미쳤구나 정말. 민철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어서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동정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원망과 비난이 가득했습니다. 현수가 네가 좀 도와줘야지. 내 아들이 이렇게 된 것도 다 집안 형편 때문 아니겠니? 너희 집 팔아서라도 빚부터 정리해야 해. 그게 며느리 도리지.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면 누구 잘못이야? 부부는 한 몸이라고 했어. 남편이 어려울 때 아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줘? 그리고 그 집 네 단독 명의지? 그럼 더더욱 네가 책임져야지. 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집이지만 이건 저희 부부가 함께 모은 돈으로 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제 것이니까 제가 희생하라고요?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희생해야지. 그게 가족이야. 네가 집 팔기 싫으면 시댁에서라도 도움을 구해야 하는데 우리한테 그런 여력이 어디 있니? 결국 네밖에 없어. 민철 씨는 옆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동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를 감싸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 모습이 더 비겁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혼할 겁니다. 그리고 제 재산은 제가 지킬 겁니다.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이혼? 네가 감히? 우리 집안을 망신시킬 셈이야? 그리고 이혼한다고 빚에서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천만에 법적으로도 부부가 함께 책임져야 할 빚이라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대신 갚아주시든가요. 왜 제가 남편의 도박 빚을 떠안아야 해요? 도박? 시어머니가 민철 씨를 돌아봤습니다. 도박을 했어? 민철 씨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나는 냉소를 흘리며 말했습니다. 투자라고 하시던데요. 투자든 도박이든 제 동의 없이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은 건 똑같아요. 시어머니는 민철 씨를 한 대 때리고는 나를 다시 노려봤습니다. 그래도 네가 도와줘야 해. 안 그러면 너도 무사하지 못해. 채권자들이 가만 놔주겠어? 그리고는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민철 씨와 나 단둘이 남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한마디도 안 하네요. 어머니가 저한테 저렇게 말하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민철 씨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 우리 둘 다 망하느니 집이라도 팔아서 빚을 줄이는 게 낫지 않겠어? 나는 기가 막혔습니다. 당신 정말 끝까지 이럴 거예요? 자기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나한테만 희생을 강요하고? 민철 씨는 쏘아붙였습니다. 희생? 당신도 그 집에서 살았잖아. 내 돈으로 먹고 살았잖아. 이제 와서 내 거 따지는 게 웃기지 않아? 나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날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결혼 생활 20년 중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의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정중하게 상환 계획을 묻더니 점점 협박조로 변했습니다. 부인, 남편 빚이라고 나 몰라라 하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일부라도 갚지 않으면 부인 명의 재산부터 압류 신청 들어갑니다. 나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정말로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재산 압류 가처분 신청 통지서였습니다. 나는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요? 정말 제 집까지 빼앗길 수 있나요? 변호사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민철 씨가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채권자들은 배우자의 재산까지 추적할 겁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현숙 씨가 그 빚과 무관하다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민철 씨의 빚이 가정생활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발생했다는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그런 증거를 어떻게 모아요? 변호사님은 대답했습니다. 통장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증인 진술 등이 필요합니다. 민철 씨가 협조적이지 않다면 어렵겠지만요. 집으로 돌아와 민철 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통장 내역 좀 보여줘요.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해야 해요. 민철 씨는 거부했습니다. 왜? 어차피 다 쓴 돈이는 뭘 확인해? 나는 소리쳤습니다. 제 집을 지키려면 필요하다고요. 당신 빚이 가정과 무관하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고요. 민철 씨는 비웃었습니다. 증명? 그게 무슨 소용이야? 이미 다 끝난 거야. 현실을 받아들여. 우리 둘 다 망한 거라고.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이 사람에게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미 포기했습니다. 아니, 애초에 책임질 생각이 없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나는 혼자서라도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나는 은행에 가서 내 명의의 통장 내역을 모두 출력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입출금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며 민철 씨에게 넘어간 돈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내 통장에서 민철 씨에게 직접 송금한 기록은 거의 없었습니다. 생활비는 매달 민철 씨 통장으로 들어오는 급여에서 충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자료면 내가 남편의 빚과 무관하다는 걸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집이었습니다. 집은 내 단독 명의였지만 구입할 때 민철 씨의 자금도 일부 들어갔습니다. 채권자들이 이 점을 공격한다면 재산 분할 소송이 복잡해질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과 상담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일단 이혼 소송을 진행하되 재산 분할에서 민철 씨의 몫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철 씨가 거짓으로 생활하며 가정을 기만한 점, 그리고 일방적으로 빚을 진 점을 강조하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말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증거를 모으고 재판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 과정 내내 민철 씨는 무기력하게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TV를 보고 가끔 나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게 세상 탓이고 운이 나빠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나는 지난 20년의 결혼 생활을 진술했습니다. 성실하게 살림을 꾸려온 것, 남편을 믿고 따른 것, 그리고 배신당한 것. 판사님은 민철 씨에게 물었습니다. 왜 배우자에게 빚의 존재를 숨겼습니까? 민철 씨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말하면 반대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제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판사님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배우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점을 인정합니까? 민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채권자들의 압박도 계속되었습니다. 집 앞에 사람들이 나타나고 전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 내 집을 지킬 수 있을까? 끊임없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채권자 중 한 명이 내게 제안을 했습니다. 부인, 민철 씨 대신 빚의 절반만 갚으세요. 그럼 나머지는 포기하겠습니다. 집을 팔 필요 없이 일부만 변제하면 됩니다. 나는 그 제안을 듣고 흔들렸습니다. 절반이면 어떻게든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집을 지킬 수 있다면 그 정도는 희생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일단 일부라도 변제하면 나머지 채권자들도 같은 요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빚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지금은 버텨야 합니다. 나는 갈등했습니다. 당장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장기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나는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재판은 계속되었고 채권자들과의 싸움도 이어졌습니다. 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내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은 인정되었습니다. 민철 씨의 일방적인 기만과 배신 행위가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주요 원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재산 분할에서도 민철 씨의 몫은 최소한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집은 내가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빚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채권자들은 계속 압박했고 일부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나는 변호사와 함께 하나하나 대응했습니다. 민철 씨의 빚이 가정과 무관하다는 점, 내가 그 빚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는 점, 그리고 그 돈이 내게 아무런 이익도 주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과정은 길고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대부분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내 재산은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철 씨는 결국 개인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직장도, 가정도, 재산도, 신용도. 나는 그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동정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그저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낯선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나는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이 쓸쓸했지만 동시에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듣지 않아도 되고 배신당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탐욕 때문에 희생당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내 삶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꼼꼼하고 성실하게, 하지만 이번에는 오직 나를 위해서 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습니다. 내 운명은 이제 내가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탐욕에도 누구의 위선에도 흔들리지 않는 오롯이 내 것인 삶. 그것이 내가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내 삶이 결국 파멸의 통보서 앞에서 산산조각 날 뻔했지만 나는 버텼습니다. 싸웠습니다. 그리고 지켜냈습니다. 이제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삶을 말입니다.